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는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보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중국에서 개발한 이 코로나19 백신을 또 승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을 우리나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된다면 중국과 관련된 이제 바이오에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 좀 들게 돼서요. 자,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오늘은 그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또 나눠봐야겠죠. 이 글로벌 제약과 케미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계신 이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제약시장 고문의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고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이 일단 오늘 저희가 할 주된 내용은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개발 상황과 함께 중국 바이오 시장에 투자할 만한 관점들 이런 거 소개해 주시겠죠?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를 크게 카테고리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530 글로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백신 개발의 현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흔히들 보면은 이제 그 케미칼 업종의 그 제품 스프레드를 보면은 이제 에틸렌이 800불이고 납사가 400불이고 이래가지고 스프레드가 400불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실물 경기는 지금 현재 바닥 경기는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백신의 영향이라 보는데 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백신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긴급 승인 받은 게 지금 벌써 5개나 나왔습니다. 흔히들 보면 중국 백신이 4개가 나왔고요. 러시아 백신이 1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판이 이렇게 제가 이제 백신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판이 이렇게 지구를 3가지 판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 유럽에 관련된 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판이 있고 러시아 판이 있는 것 같아요. 62억 인구, 그 다음에 13억 인구, 그 다음에 3억 인구인데 벌써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급했다는 거죠. 약간 이렇게 조금 속도를 높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백신이 나와서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국가도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있고 미국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280조짜리 기업이 백신 결과를 3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미 3상이 몇 명 정도 실시를 했냐면 29,000명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임상이 이미 지금 임상이 이미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3상의 중간 결과가 발표나는데 중간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늦어진다, 빨라진다, 뭐 그다음에 정시로 가고 있다 그러는데 그 백신 개발 시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전략은 이제 컨택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이 바뀌니까 그런 걸 좀 주식시장 빨리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빨리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중국도 뭐 백신이 한 4개 정도는 나왔지만은 중국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큰 그림에 대해서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 전체 200개 미국에 상장된 전체 그 글로벌이 보면 200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시가총액이 6천조 원입니다. 6천조 원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200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1,000조 원. 그리고 일본이 200개 기업이 700조 원, 한국이 285조 원입니다. 그래서 미국 6천조 원대 중국 1,000조 원이고 2015년도에 만약에 중국의 항암제 기업을 1등하는 기업을 투자를 했더라면 한 7배가 났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은 시장을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기업 자체가 참 분석하기 어려운데 그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도 항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이런 면역 치료제 이런 쪽 같은 경우 당뇨 이런 5대 중증 질환 쪽으로 하는 그런 이런 대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허가가 일단 난 상황이고 글로벌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 백신에 관심을 갖고 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강혜경 고문님이 글로벌 백신과 관련한 소식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개발은 약 180여 개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승인을 5개가 이제 백신이 승인이 난 상황이고요. 중국 백신이 4개, 그리고 러시아 백신이 1개가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임상 3상을 보시면은 이제 9개가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9개 중에서 4개가 중국 백신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백신에 대해서 이 백신의 기술로 좀 구분을 해보면요. 전통적인 방식
양식의 이 바이러스 백신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3개,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이 백신이 1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 중국 백신을 승인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승인된 백신과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백신을 좀 크게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백신은 중국에서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지금 중국 그 백신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국내 인구 60%의 약 한 3천만 명이죠. 이 3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백신에 있어서는 그 중국 백신도 이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 백신은 그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5개의 백신이 승인이 났고요. 한국에서도 이 중국에서 개발한 이 백신의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도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요. 7월 18일 날 그 북한 내각 산하의 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 웹사이트에서 이 알려졌습니다.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라고는 했는데 이 공개된 데이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기술로만 보면은 북한 백신은 이 단백질 백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성기 고모님, 이게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뭐 승인을 했다고 하니까 이 정도라면은 중국 백신에 대해서도 뭐 글로벌적으로 좀 믿음을 갖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성이나 효능을 좀 그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어떤 상태일까요? 예. 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로 그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한 백신들 쭉 그 데이터를 말씀드려 왔는데, 그때 중국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국에서 학술지에 정식으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이 제약사인 경우에는 이제 임상 2상 결과를 그 란셋이라는 아주 저명한 저널에 발표한 것인데요. 임상 2상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한 번 접종을 한 후에 2주 후에 보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화항체가 충분히 잘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점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4배 이상 증가한 것은 뭐냐면은 베이스라인보다 4배 이상 증가했을 때 확실하게 이제 그 중화항체가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이 퍼센트도 50% 내지 60%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글로 나타난 논문에서 보면은 부작용은 주로 이제 두통, 고열, 뭐 근육통 이런 부분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모더레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중간 정도, 그런 정도의 견딜 만한 정도의 부작용이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것은 그 또 다른 중국 제약사 것인데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이언스지면 굉장히 좋은 그 높은 저널이죠. 거기서 보면은 이것은 그 원숭이 실험을 한 것인데 3번 죽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고, 그 백신을 3번 주사한 다음에 저기 보시면 가운데 박스를 쳐놨고 빨간 그 아래쪽 방향의 화살표가 있는데요. 그 박스 안에 보면 동그라미 부분이 중화항체가 잘 형성되었다는 걸 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 화살표 부분은 그 원숭이에다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줘버리는 겁니다.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직접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주면 감염이 될까요? 네. 이걸 본 겁니다. 그랬더니 감염은 되지 않고 하루 정도 잠시 중화항체 값이 조금 내려왔죠. 오른쪽에 보시면 내려왔다가 다시 중화항체 값이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 충분히 면역 반응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그거는 그 자마에 발표한 건데요. 이건 또 다른 제약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역시 죽인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사용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보조제, 어저번트라고 얘기하는데, 보조제를 가지고 함께 백신을 2번 2차 접종을 하고 2주 후에 중화항체를 보니까 파란 그 박스와 빨간 박스가 아주 잘 나와 있죠. 그 백신이 잘 형성된 걸 볼 수가 있고, 다만 밑에 보면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작대기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밑에 부분에 있는 것이 42명 중에 1명 각 그룹에서
공이 한 명씩 중화항체가 잘 안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고를 했고요. 이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그 뭐랄까 부작용은 두통, 고열 뭐 등이 있는데 근육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또 조성기 고문님, 이 최근 뉴스에서 미국 백신과 관련해서 이 미국 백신 제약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3상 시험에서 좀 부작용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죠? 예, 그 최근에 아주 잘 알려진 제약회사인데 mRNA를 가지고 3상 임상 시험을 거의 끝났습니다. 사실상 거의 끝 무렵인데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지금 그림이 나왔네요. 독성도 같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부작용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상 3상입니다. 임상 3상이고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젊은 층 5,600명 정도 이상, 노령층도 1,800명 이상을 가지고 부작용을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박스에 쳐놨는데 보시면 피로, 두통, 근육통 이런 것들이 한 20% 30% 가까이 나오는데 그 정도는 마일드 그러니까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이고 견딜만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독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이 노령층인데요. 노령층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위에 젊은 층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그래프는 이제 이 백신은 2번 접종하는데 1차 접종한 후에 부작용이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2차 접종한 후에도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거기는 젊은 층이 한 1,200명 이상 그리고 노령층은 445명을 분석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앞에 그림과 비슷하게 나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령층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그 데이터를 보는 김에 지금 이 3상 시험이 거의 끝 무렵이기 때문에 다른 좀 데이터도 좀 마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 임상 3상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좀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왼쪽 아래쪽에 빨간 박스로 해놨는데 29,012명이 9월 14일 날까지 참여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제 7월 27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프가 원래 계획된 그래프에 거의 그대로 쫓아갔고요. 지금 9월 14일 날 정도로 보면 2달도 채 안 됐을 때 이미 뭐 29,000명이 넘었고요. 아마 지금쯤 거의 3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보고 원래 3만 명을 목표로 오른쪽 그 상단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세 나라에서 129개 사이트, 굉장히 많은 사이트죠. 거기서 이제 동시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참여자를 늘리는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곧 아마 끝날 거라고 보고 향후에 이제 또 보면은 독일, 터키, 남아프리카 이런 데에서도 계속 그 임상 시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그 다음에서 보시면은 먼저 말씀드릴 게 제일 오른쪽에 보면 회복기 환자이고요. 가운데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노령층 참여자들입니다. 결국 보면은 회복기 환자하고 비교했을 때도 중간 이상의 그 중화항체가 잘 형성된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중화항체 값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은 제대로 그 면역이 되고 예방이 되려면은 메모리 면역 세포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본 실험인데 여기서는 T세포 반응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접종을 한 후에 면역 세포를 끄집어내서 내가 원래 줬던 항원을 주면 빨리 반응할까? 이걸 검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왼쪽에 박스 쳐놓은 것이 접종하기 전, 빨간 박스가 접종한 후입니다. 접종한 후에 면역 세포를 보니까 왼쪽에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형태로 이제 항원을 줬는데 모두 다 잘 반응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그 CD4 포지티브 T셀이라고 해서 보조 헬퍼셀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포도 충분히 반응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CD8 포지티브로 하는 T셀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겁니다.
세포 독성 T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이쪽도 충분히 반응을 하는 거로 봐서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화항체도 잘 만들어졌고 T세포 면역 반응을 보니까 충분히 면역세포가 메모리도 되어 있다. 그러면 똑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오면 금방 빨리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좋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미국에서 만든 미국 제약사의 어떤 백신 3상의 임상 시험 부작용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백신들도 효과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창순 대표님, 이 정도라면 사실 우리가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은 어떤 상태인가요? 예. 그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이라는 유럽 쪽 기업들이 이제 상장된 걸 보면은 이제 6천조에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상장돼 있는데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지금 1,000조, 그리고 1억 3천만 명 정도가 있는 일본 같은 경우가 700조거든요. 1,000조 대 700조.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천만 명인데 지금 이제 285조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조금 그 일본이라든지 일본도 지금 이제 내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외 쪽으로 글로벌로 진출을 했고, 중국이 지금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지금 백신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중국화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의학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금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육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인구를 일단은 약적으로 많이 커버한 다음에 지금 이제 해외로 나가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길게 보면은 시장 자체는 많이 커져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6년 전, 7년 전에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 내 1등 하는 이제 항암제 기업을 투자했더라면 7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시장은 참 많이 커져가는데 기업 자체가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IR 사이트에 보면은 기업 설명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도 굉장히 이런 데 잘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보가 좀 제한되니까 시장 전체는 커져가는데 시장을 계속 워칭을 하고 있고 기업은 조금 더 이렇게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중국 그 자체가 이제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가면서 내수를 바탕으로 해서 커져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투자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근데 이 중국 시장에 관련해서 많이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하거든요.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은 어떤지 강혜경 고문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중국은 제약 그 시장으로 봤었을 때 전 세계에서 국가 단위로 봤었을 때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근데 이 중국 의약품 시장은 좀 독특한 모습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중국 의약품 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합성화학의약품, 그리고 바이오의약품, 그리고 중국 전통 한방의약품 시장으로 좀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 중국은 2001년 WTO 그 가입 이후에 중국 내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한테도 기회가 됐지만 중국에 진출하고자 했던 이 다국적 제약사에게도 이 성장의 기회가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 기업에서 이 매출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업은 R&D에 대한 역량이 이제 갖추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같이 이 제약바이오 생태계를 잘 이렇게 조성해 가야 되는데요.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이 제약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혁신의약품 개발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요.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의 개발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앞서 얘기됐지만 항암제 아니면 면역, 그래서 이제 아까 자 대표님께서도 항암제 기업에 투자를 하셨다면 많은 투자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중국에만 또 적용되는 유병률 이런 거를 잘 살펴서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티와 같은 그 세포 치료제는 중국에서 많은 그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카티 기술이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에게 기술 이전이 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중국 의약품 시장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곳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혁신적인 의약품에 지원을 해왔다면 그 의약품이 어떤 것들이고 또 만약에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예, 국가나 그 인종에 따라서 질병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하려면 좀 이런 분석이 필요하고요. 의약품이 개발된 이후에 매출액 추정이 좀 가능해야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보험급여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이렇게 줄여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도 고려를 하지만 이런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의 그 사망 원인을 그 순위대로 지금 나타낸 표가 있는데요. 2014년도 중국 기준이고요. 옆에 이제 참고로 보시라고 미국의 2018년도 기준을 같이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국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은 사망률 1위가 이제 암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호흡기계 이런 순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이제 같이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률, 이 국가나 인종에 따라서 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중국은 이 면역항암제만 해도 4개를 출시를 했습니다. 아직 국내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제가 아직 개발이 안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4개의 매출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7천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 중국 정부가 의약품을 대량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NRDL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의료보험 급여 그 리스트 목록에 이제 등재되는 건데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구매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가격 인하폭은 크지만 선정이 되면 이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투자를 고려를 한다면 글로벌 제약바이오의 이 트렌드와 맞는지 부합을 하는지 예를 들면 항암, 그리고 항치매, 면역, 당뇨 이런 게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중국만의 유병률과 관련한 그런 혁신의학 신약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좀 주목하시면 좋고요. 아울러 이제 중국은 CRO 임상 대행하는 거나 아니면 CDMO 이 대량 생산과 관련해서도 이런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주목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 그 제약바이오 기업을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그 외부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전 슬라이드인데요. 그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항암제 기업의 시가총액 추이가 그림이 좀 잠시 나갔었는데요. 국내에서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 기업의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매출액의 절반은 거의 항암제에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영제나 그 마취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이 향후에 성장성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보려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의약품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항암제와 그리고 자가면역 치료제, 그리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심혈관 대사 질환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항암에서는 면역 항암제와 중국에서 유병률이 높은 암을 타겟으로 임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자가면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트렌드인데요. 잭이나 인터루킨을 타겟으로 하는 의약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쪽에서도 보면 DPP-4 이니비터나 SGLT2 아니면 GLP-1을 타겟으로 하는 의약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고지혈 치료제는 지난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PCSK9을 타겟으로 하는 게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의약품이 임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제약 바이오 이제 기업을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외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에 좀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 그리고 기업들과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조성기 고문님이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의약품 기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 중국 제약바이오 기술은 최근에 이제 급속도로 성장해서 미국과 격차가 거의 좁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항암제 분야에서 보면은 면역 항암제, 특히 이제 최첨단의 그 면역 항암제 PD-1이나 PD-L1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기술로 4개나 개발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그 주목을 받고 또 더 좋은 면역 항암제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이제 팀3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이미 그런 기전에 대해서 그 임상 실험을 할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마 수준은 세계적이고요. 워낙에 또 그 세계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인재들을 많이 모집해서 굉장히 많이 그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차홍선 대표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에 투자를 할 때 혹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예, 그 투자는 5대 중증 질환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항암제라든지 항치매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경제라든지 그다음에 면역 치료제, 당뇨 이런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네릭보다는 신약 개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신약 개발 기업을 투자를 하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선결 조건이 여러 가지 이제 임상을 하게 되는데 저희 흔히들 보면은 임상을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기업 설명의 자료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실 거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고 두 번째는 논문도 읽고 그러면서 그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향후 매출액을 추정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 있고 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미국 기업이었는데 이게 시가총액 150조, 120조가 됐는데 매출액이 15조, 20조 원까지 증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출액이 나오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